예, 오래간만에 감독 특집이네요. 그렇군요. 예. 원래 저희가 지난주에 녹음을 하려고 했으나 지난주에 녹음이 너무 늘어져서 제가 또 귀가를 해야 되는 관계로 녹음을 못하고 한 주를 미뤘네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에 준비한 감독 특집은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입니다. 아직도 한국에 오지 않고 있는 바로 예. 그 녀석. 저희가 일부에서 군함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스크린 과다 배정 관련해서 덩케르크를 또 문제 삼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덩케르크 봐. 흥행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극장들이 스크린 많이 잡지.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 지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생각보다 덩케르크가 아이맥스를 제외한 일반관에서는 흥행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관 성행이 안 되기 때문에 덩케르크가 끌어올 관객에서 그 손해난 벌충을 하기 위해서 군함도를 많이 잡았다. 예. 그만큼 덩케르크가 생각보다 국내에서 지금 흥행 안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덩케르크의 흥행 뭐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부진은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달쯤 전부터 극장가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논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사전 예매가 안 오른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업계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이게 2차 세계대전 또 덩케르크 철수작전이라는 소재 자체가 한국 관객에게 생소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봐요? 그랬더니 100만 약간. 그래서 에이 그럴 리가. 그래도 논란인데 지금까지 나온 지표에 따르면은 250만에서 간당간당입니다. 300만도 힘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논란 영화로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흥행 저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예, 저희 게시판에 다행히 저희 욕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논란 빨아줘? 이러신 분은 많지 아니죠. 않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당신들 말이야 마이클 베이는 그렇게 가차없이 조져대면서 논란은 덩크레크를 보니까 매우 칭찬하던데 다른 사람들처럼 그 논란의 이름값에 눌려서 그런 거야. 어떨지 한번 본격적으로 논란 편을 들어보겠어. 저는 얘기합니다. 마이클 베이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액션 영화의 신약 성경은 뭐? 더 락. 반응하지 마. 액션 영화의 구약 성경은 다이 하드. 우리가 매주 이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맛이 갔냐면 트랜스포머 1편까지도 좋았어요. 1편 걸작이죠. 아, 걸작. 근데 내가 최근에 마이클 베이 비판했던 거는 이 인간이 너무 돈독이 올라가지고 제작 감독을 이 겸업하면서 너무 이 트랜스포머를 우려먹으면서 마이클 베이 고유의 미덕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거지. 전 마이클 베이 엄청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하여튼 덩케르크는 일부에서는 이건 전쟁 영화가 아니다라는 비판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기존의 상업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쟁에 접근한 영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넌 리니어 플롯이었기 때문에 멀티캐스팅 캐릭터에 대한 비중 할애가 가능했다. 예. 예, 하여튼 기존에 저희 팟캐스트의 여러 영화 친구들이 저희에게 감독 특집으로 뭐 이 감독을 다뤄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한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피한 걸 수도 있고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과도하게 찬양받아 꼴 보기 싫어 이런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영화 너무 길어 인터스텔라 안 볼래 그랬던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타협 초기작만 다룬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초기 4작품. 거기에 저 개인적인 이유는 초기작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트맨 비긴스까지도 나쁘지 않았고 다크나이트나 인셉션까지도 장점이 있지만 논란 영화의 본질은 초기작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화두를 던집니다. 초기 논란 영화의 주제는 Who am I로 계속 끌고 가요. 다크나이트가 아니라 배트맨 비긴스까지만 해도 Who am I가 계속 지속됐어요. 근데 뒤로 가면서부터 이제 현악에 빠지기 시작해서 제가 논란을 좀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4작품 정도 소개해 드릴 것 같네요. 일단 짧게 앞에 단편 한 편 우리 스탠리 형이 소개해 주실 테고 데뷔작인 미행 그리고 메멘토 인썸니아 프리스티지까지. 예. 뭐 다크나이트 시리즈나 인셉션 인터스텔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언제 2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1970년생 영국 태생입니다. 아버지는 광고 카피라이터, 어머니는 항공사 승무원. 아버지는 영국인, 어머니는 미국인이죠.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시카고와 런던을 오가면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 직업도 그렇고 중산층에서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영화나 찍어보자 해서 큰 굴곡 없이 영화 감독에 입문을 한 감독입니다. 7살 때부터 뭐 8mm 단편 영화로 영화들을 좀 뭐 찍기 시작해가지고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는 뭐 영문학을 전공을 하셨고 별거 없어요. 그냥 영화 찍으셨어요. 인문학 전공자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예. 영화학교 출신이 아니라 필름스쿨 출신이 아니라. 네, 그렇게 살아왔네요. 단편 이번에 보셨다고요? 저희는 못 봤는데. 저는 그 전에 봤어요. 누들버그라는 단편인데 유튜브에서 본 거니까 한 7, 8년 정도 되나? 저도 단편을 제일 처음 본 건 아닙니다. 제일 처음 봤던 놀라운 작품은 메멘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다가 뭐 여러분들처럼 놀라운 영화를 쭉 보다가 유튜브를 쳐보니까 놀라운 단편이 있더라고요. 저는 누들버그를 보는 순간 아하 이게 얘의 테마였구나라는 점을 딱 발견한 느낌이 들어서 언급합니다. 누들버그는 한마디로 26살 때인가 7살 때 만든 단편인데 말이죠. 어떤 젊은 친구가 방 안에서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쥐 같은 게 벌레 같은 게 왔다 갔다 해. 잡으려고 그럴 때마다 피해. 못 잡아. 결국은 벌레를 잡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그 벌레가 자기였고 잡는 사람 또한 나였다. 이런 얘기예요. 뭐 대단한 스포일러 아닙니다. 거의 장자 수준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제가 인셉션인가 다크나이트 나왔을 때쯤 제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인셉션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얘가 누들버그 시절부터 이 테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초기 작품들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요. 그 누들버그를 보면은 사실 논란 세계의 원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행으로 이어지는 결국 미행도 그렇고 미행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제가 Who am I라는 말씀을 드린 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들버그를 보면. 그리고 놀랍게도 말이죠. 그 청년이 만든 저예산 단편 영화 치고는 광학 효과도 꽤 잘 써서 그 캐릭터가 벌레가 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장면에서 얼굴에 굉장히 큰 얼굴샷이 나오고 또 조그만 자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마 당시에는 예산 때문에 CG를 썼을 것 같지도 않고 기술적으로도 그냥 광학 합성을 하는 아마 옥스베리 머신이라는 일종의 합성 기계로 이중 노출을 합성했을 텐데 기술적으로도 괜찮아요. 완성도가. 학생은 아니었지만 학생이라든가 청년이 만든 단편 영화로 보기에는 기술적 완성도도 높고 또 플롯도 괜찮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때부터 싹수가 보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논란을 더 좋아했던 사연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단편 영화는 타이틀이 누들버그. 누들버그. 그 10분만 투자하면 보는데 왜 이렇게 안 보고 들어온 거야? 그거 참. 귀찮아서요. 귀찮아서.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의 정식 장편 데뷔작은 바로 미행. 1998년도 작품입니다. 28살 때군요. 누들버그가 아마 26살 때쯤 만든 걸 겁니다. 사실은 메멘토로 좀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근데 이 작품이 또 데뷔작이 아니란 말이야. 해서 뒤늦게 데뷔작을 찾아보기도 했고 전 세계 걸작들만 DVD나 블루레이로 발매한다는 바로 크라이테리온에서도 발매가 돼서 많은 매니아들의 표적이 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가만있어. 파고니 메멘토를 같이 보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메멘토를 대학로의 무슨 소극장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영화 동화 그러니까 영화 같이 보는 그 동호회 친구들끼리 젊은 감독이 혜성같이 나타나는데 참 괜찮다더라. 우리 한번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로 목욕장 가서 보고 옆에 파고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옆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뭐 이런 영화들 막 시네마테크 가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스타워즈 개봉했어 다 같이 갑시다. 그때 막 이러고 킹덤 뭐 있으니. 우리 심야 상영 볼 때 그 맞아요. 비슷했던 예, 시기에 본 것 같아. 2000년대 초반에. 예, 팔로잉 미행 스토리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주인공 빌은 작가 지망생이에요. 작가 지망생이면 뭘 해야 돼? 좋은 작가가 되려면 사람들을 관찰해야죠. 사실은 실업자지 근데. 미취업자라고 합시다. 실업자라기보다. 말이 좋아서 관찰이지 거의 스토커야.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을 관찰한다는 믿음하에 사람들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이놈 따라다니고 저놈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콥이란 한 남자를 만나죠. 근데 이 콥이란 남자는 조금 달라요. 너 왜 나 미행해? 딱 알아차려. 그리고 미행할 거야? 그럼 따라와. 나랑 같이 다녀. 근데 문제는 이 콥이 다름 아닌 도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은 이 콥의 도둑질에 동참을 하게 되죠. 한 집을 털었어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그 집 털린 그 집의 주인인 금발의 미녀와 사랑에 빠지네. 근데 그 뒤에는 반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반전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이 영화는 반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전이 한 번만 있지도 않아요. 두세 번쯤 반전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요건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요거였네. 과연 그럴까 또 요거였네. 제가 Who Am I라는 그 초기의 논란 영화 일간의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행은 직접적인 Who Am I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무엇인가라는 묻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보고 있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진실인가? 라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보면 그 주제에 포괄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영화인 거죠. 일단 저는 이번에 사실은 처음 봤어요. 미행은요. 그동안 못 보다가. 근데 첫 느낌은 크리스토퍼 놀란이 의외로 유럽 아트하우스 영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얼핏 보면 누벨바그 시절 영화 같아요. 히치콕 초기 영화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아요? 히치콕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의외로 저는 좀 예상하던 크리스토퍼 놀란의 데뷔 작가는 달랐어요. 그러셨구나. 거기에 그 영화의 제공자이자 파이낸서가 IFC인가 그 영화 영국 영화 독립기금이라는 점도 굉장히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거예요. 공적 자금으로 그런 거 하라고 쓰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유럽 영화 예술 전통을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유럽 영화군요. 예. 이 영화 같은 경우에 한 1년에 걸쳐서 사람들하고 게릴라 방식으로 가서 그냥 툭 찍고 도망쳐 오고. 그러니까 그런 공적 자금이 새로운 재능의 발굴 및 지원이라면은 아주 적합하게 쓰여지는 거고 그 자금 가지고 그러니까 공적 펀드 가지고 우리나라 말하자면 영진이 자금 가지고 만든 영화, 그렇죠. 영진에서 6천만 원 줘갖고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 덕분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 친구들에게는 갓 논란이 생긴 거예요. 이 영화 없었으면은 메멘토도 안 생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생각했던 게 역시 영화에 대한 접근 방식인 것 같은데 아주 전형적인 그 제가 아트하우스 영화 느낌이 난다고 그랬던 게 일단은 흑백 영화가 주는 그 아우라 플러스 택배. 들고 찍기. 음. 카메라가 지금의 논란 영화처럼 고정돼 있지 않아요. 들고 찍기는 많은 저예산, 예산의 한계 속에서 화면의 긴장감과 플롯의 몰두력을 시도하기 위해서 감독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수단이죠. 대표적인 게 우리 고달 형님. 이 양반이 들고 찍었던 것도 그러니까 영화 지루하지 않으면서 팍팍 돌아가게 하려면은 카메라를 움직여야 되는데 카메라를 트랙에 올려서 움직이거나 스테디캠 그럼 돈이 많이 들거든. 결국 들고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영화처럼 게릴라 방식으로 찍으려면 언제 달리 깔고 그냥 들고 찍어야죠. 들고 찍고 튀어야지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잘 결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테크닉보다는 플롯 플러스 역시 초기 논란 영화의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편집 같아요. 편집. 이 영화 구조가 지난 시간에 덩케르크 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주인공 옆에 보면 영화 포스터가 하나 붙어있거든요. 그게 저수지의 개들. 전형적인 비선형적 구조의 영화죠. 그 밑에 보면 샤이닝 장면이 붙어 있습니다. 논란은 이때부터 스탠리 큐브릭과 타란티노를 동시에 선망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 혁신을 이루고 싶은 마음과 거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 아우러 그 주인공 문 앞에 있는 배트맨 로고도 빼면 안 되죠.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게 말이죠. 이 미행을 찍을 당시에 이거는 미행은 28살 때구나.
우리 방송을 듣는 영화 친구 중에서는 28살을 막 지났거나 28살도 안 된 친구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논란이 28살 때 미행 찍으면서 자기가 배트맨 찍을 거라고 꿈에서라도 생각했을까? 하지만 그 친구 영화의 문짝에는 배트맨 로고가 붙어 있어요. 참 운명이라는 건 정말 묘하죠. 캐릭터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기능한다고 보는데 그 캐릭터가 실제로 보면 나중에 금발 음. 여성을 어떻게 돕겠다고 나서는 그런 모습 보면은 어둠에 숨어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배트맨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캐릭터의 정서를 그렇습니다.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요. 논란 초기 영화의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단어는 사실 후에마이보다는 분열이에요. 그게 배트맨까지 이어진 거죠. 미행에서도 보면은 주인공은 작가 임내하면서 상대방을 관찰하지만 도둑 견눈질이라고 그래야 되나? 피핑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자아의 분열 때문에 생긴 행위거든요. 그래서 일관적인 언어는 자아 분열이 논란 영화 초기의 캐릭터에 설명한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닥트님이 제가 이 영화를 못 본 상태에서 미행 어때요? 그랬더니 메멘토 전편입니다. 그러셔가지고 과히 틀린 말 아니네. 뭔 개소리야 하고선 영화를 봤는데 정말 맞아요. 이 영화의 편집의 순서는 일단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시간의 흐름이라고 봤을 때 A, B, C, D, E, F, G가 나와야 되는데 이 영화의 편집은 A, D, B, E, C, F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 보면은 A, B, C, D, F, G로 정리가 돼. 물론 주인공 빌이 요 두 가지 사건에 다 주인공이긴 한데 이 흐름에서 둘이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왜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지가 또 영화의 후반쯤에 가면 그 결과를 보여주죠. 이 편집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해진 게 바로 메멘토예요. 더 많이 복잡해진 게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죠. 인셉션이고. 예. 그리고 결국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스탠리 형이 말씀하신 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저는 메멘토랑 연결시켜 보면 저는 메멘토라는 타이틀에 좀 더 집중했을 때 사람이란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상 이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가 뭔지가 불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영화 중간에 이 도둑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져야 아는 것들이 있다고. 사라져야지 그게 존재했다는 걸 아는 건데 주인공 자체는 자기 스스로가 사라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 도둑에게 기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말에서 드러나듯이 그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닥터님 이 미행의 구조 보면은 파우스트를 좀 참조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안 듭니까? 메피스토 펠레스와 이런 관계 속에서 저는 그래서 논란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영화 만들기 전에 주로 읽었던 문학 작품이 뭐였어?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파우스트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비선형적 플롯과 다면역 시각에 대해서 집착 내지는 애정 내지는 특기를 가지게 했을까? 분명히 사람이 어떤 나중에 창작자가 돼서 자기 작품 만들 때는 이전에 선행해서 봤던 다른 작품들 그것이 영화가 됐던 뭐 문학이 됐던 음악이 됐던 그 자양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창작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라면은 나는 지상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주장할 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천재는 그거를 자기식으로 변형시켜서 재창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논란은 비선형적 구조를 결국 저수지에 개들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존재 근거에 대해서 맞춘 게 아닐까. 붙여가지고. 근데 난 명색이 명문과 나왔는데 대학 때면서 책 한두 권 읽었겠지. 거기서 무슨 읽은 소설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했거든요. 작가 벽에 붙어 있는 두 개의 포스터가 샤이닝의 포스터와 그 저수지의 개들이라고 하면은 저수지의 개들식의 편집 플러스 그 샤이닝의 분열된 자. 한편으로 다 정리를 해버리네요. 그렇게 보면 그냥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다명성, 다층성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건 맞아요. 처음부터. 이 영화는 사실 메멘토랑 거의 연결시켜서 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초기 작품을 지배하는 정서는 일관되는구나라고 느낀 게 저는 이 영화를 받아들일 때 그렇게 느꼈어요. 메멘토와 마찬가지로 저는 메멘토가 기억상실증에 관련된 영화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이란 결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방향으로 기억하는 존재다라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는데 이 영화도 비슷한 정서 같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렇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야. 나한테 불리한 건 기억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사실 모두가 다 그런 예.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과 메멘토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사실은 일반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논란 작품을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친구 젊은 친구인데 인간 본질에 대한 통찰과 묘파력이 있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맞아. 인간의 이런 거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홍상순 감독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오수정이에요. 야,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맞아요. 권혜원 나오는 그 말고도 야 이때쯤 되면 홍상수 감독이 새로 문법을 창조하는 걸 같은 사건인데 보는 시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인간은 스스로의 기억을 왜곡시킨다가 오수정이 절묘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 홍상수 정도나 보여줬던 이 실력을 이 어린 친구가 그래서 주목해야 되겠는데 왜냐면 또 뭐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내가 좋아하게 된 이유였거든요. 논란을. 그래서 이렇게 편집이 교차 편집이나 두 가지 시간대를 뒤섞은 건 결국 사람의 기억이란 여러 가지 시간대가 뒤섞이고 그 중에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법이야 라고 논란이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선택적 왜곡이 일어난다. 보통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억을 재구성한다고 얘기하니까요. 가방끈은 짧은데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책 진짜 많이 읽었어. 책은 진짜 여러 가지 의미로 롤란 바이오에도 나왔지만은 영국인이기도 하고 미국인이기도 한 롤란의 그런 이중성 정서, 자기도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꼈을 거다. 자신의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정보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논란이 시카고 갔을 때는 I'm from England 이래가지고 야 너 왜 영국식 했으니 그러고 영국 가면은 34 이러면서 야 혓바닥 굴리지 마 양놈아 양키놈아 이런 얘기를 들었을라나? 그게 바로 배트맨의 아이덴티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거기지 뭐 영어 쓰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가령 지금 우리가 이른바 중국 동포라고 하는 사람들 제국민 같은 사람들 외국에서 볼 때는 그냥 뭐 다 코리아나 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일정 부분 이렇게 다름이 있잖아요. 탈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논란 스스로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고 엄마가 미국 사람이면 다 거기서 거기지 모르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많이 또. 다를 겁니다.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영드하고 미드는 또 똑같은 걸 봐도 그건 분위기가 그래.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건 그러네. 미드 안 보는 입장에서 똑같아. 미행과 메멘토 주제 중에 하나는 아이덴티티지 않습니까? 예. 미행에서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스스로 정립을 못하면 계속해서 영화 끝날 때까지 결국은 남이 부여해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영화를 끝나는 거죠. 도덕이 부여해준. 예. 메멘토에서는 처음에 아이덴티티를 하나 만들고 사건이 딱 끝나는 순간 야 이 아이덴티티 끝났어 하지만 나는 이 아이덴티티로 돌아갈래 그 아이덴티티 하나만 붙잡고 가는 거죠. 미행을 정리하자면 미행 그렇게 길게 얘기할 영화는 아니고요. 무언가 음모를 가지고 있는 금발 미녀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히치콕의 영향. 거의 현기증이에요. 거기서 흑백 필름으로 사물을 쫓아가는 카메라에서는 유럽의 아트하우스의 영향. 거기에 복잡한 편집 방식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것은 크리스토퍼 놀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신만의 인장. 이것이 결합된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도 짧아서 이 작품 보면은 놀란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미행의 여주인공은 킴 노박하고 비슷하게 생기기까지 그렇죠.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영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28살의 논란을 만나면은 이렇게 50대 꼰대 아저씨가 돼가지고 만약에 만났다. 이 청년 참 훌륭한 걸 영화적인 학습량도 있고 기본적으로 극장 능력도 있고 편집도 잘하는 거 보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야. 내가 돈 있으면 다음 영화에 먼저 투자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저절로 먹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주인공 한 사람만 빼놓고는 나머지 캐릭터 두 사람 둘 다 아이덴티티를 속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해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메멘토로 넘어가는 거죠. 배우들 연기는 어떠셨어요? 거의 아마추어 배우라고 알고 있는데. 연기 좋습니다. 연기 좋죠. 근데 사실 뒤에 할 얘기를 이미 이제 앞당긴 거지만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메멘토부터 시작되는 그 논란의 필모 중에서 배우 기용이 상당히 의외였던 게 이렇게 미행해서 잘했던 배우들이 당연히 다음 영화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메멘토에 보면은 안 나와. 그 다음 영화에도 안 나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캐메론이라든가 다른 감독들 보면은 이렇게 쭉 자기 사단의 배우가 있잖아요. 물론 감독이 한 명의 배우만 고집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쭉 배우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논란은 자기가 무명 때 썼던 배우들 자기가 성공한 다음에 안 쓰대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뭐 그런 의심도 진정한 살짝 들어요. 프로페셔널이야. 그렇지. 응? 친하다고 해서 막 써주는 그런 거 아닌. 예. 그래서 팔로잉 보세요. 굉장히 부담 없고 정말 그 반전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반전이 한 번 더 꺾여요 영화가.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반전에서 주는 그 쾌감은 조금 약간 보태도 진짜 유저 서스펙트급이에요, 진짜. 한때 우리가 반전 강박증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반전에 집착한 영화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건 예. 그렇진 않죠. 예, 예. 상큼한 맛이 좀 있죠 반전이. 사실 전체 구조가 반전을 정해놓고 그걸 짜맞춰가는 형식이니까요. 팔로잉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드디어 크리스토퍼 놀란의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작품 메멘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팔로잉을 받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괜찮은데. 여러 가지 영화제, 작은 영화제랑 같이 출품돼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뭐 토론토, 뭐 노테르담, 뭐 슬램댄스 뭐 그런데 초청이 많이 됐었고 영화제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호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번 논란 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쯤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사실 논란이 걸어온 길은 말이죠. 우리나라의 젊은 영화 학도들도 참조한다면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내가 논란을 좋아했던 이유가 논란이 활동했던 시기가 저는 어쨌든 이쪽에서 밥 먹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런 친구가 한국에서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에서 특히 논란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차츰 논란 얘기를 따라가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장편 데뷔작이 테크닉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편 영화도 좋다니까 심지어. 사실은 우리가 단편 영화 국내에서도 예전에는 뭐 16mm 많이 찍고 그랬었는데 단편 영화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테크닉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본격 상업 영화가 아닌 영화. 사실 그 미행은 중장편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편이라기엔 너무 짧고 중편이라기보기엔 너무 좀 길고. 근데 이 영화는 딱 테크닉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이 영화 찍을 때 완전 디지털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칼라로 찍을 수도 있었고 비용이라든 여러 가지 생각하면 HD급은 아니라고 해도 비디오로 찍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누들버그나 팔로잉부터 생각해 놓치면 안 될 어떤 논란적 영화의 특색이 뭐냐면은 이 친구는 천상 골수 클래식 영화 매니아야. 흑백으로 찍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흑백이 현상 비용이 좀 싸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조명이라든가 미학적 측면에서 흑백이 별로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인 감독한테는. 근데 의도적으로 흑백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필름 영화에 인이 박힌 영화 매니아로서의 정체성을 두 영화에서부터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포스터 장면 옆에 보면 마릴린 먼로 사진이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 고전주의자. 그냥 영화 많이 봤어. 하여간 고전 영화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드디어 전 세계 이름을 널리 알린 작품 메멘토. 국내에서도 이거 뭐야? 메멘토. 세상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라고 많은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얼마 전에 재개봉도 하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엔 재개봉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파고님하고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 개봉할 때쯤 전화가 와서 형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뭔데? 메멘토라고 아주 그냥 괜찮은 영화가 나왔다는데요. 대학로 어디서 하니까 오시죠. 그래 나도 그 영화 들어본 것 같은데 갈게. 이래가지고 심야인가 한 11시쯤 영화로 보고 영화 괜찮다. 저쪽 시내에서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또 새로운 재능 있는 감독이 나타났구나 했던 기억이 나요. 메멘토를 보면서. 예, 메멘토 스토리는 설명 불가. 예, 설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정은 자신의 아내의 살인범을 찾아 나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 살인범. 근데 이 남자의 핸디캡은 일종의 기억 상실증, 단기 기억 손실증. 15분마다 한 번씩 기억이 리셋되는. 그래서 자기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 사진을 찍거나 몸에 문신을 하는 등 중요한 증거들을 남겨서 15분마다 리셋되는 기억력을 가지고 아내의 살해범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죠. 예, 제가 이 영화를 이번에 다시 보고 좀 놀랐습니다. 역시 사람은 나이를 먹어야 영화가 좀
다시 보이는 것 같기도 제대로 해요. 보이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거의 98년도인가요? 98년도 작품. 그때- 아니 2000년도 작품이죠. 2000년도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번에 다시 본 거예요. 15년, 16년 만인 것 같네요. 근데 제 기억에는 이 영화가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같은 영화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역진행하는 영화라고 시간이 생각했군요. 그냥 거슬러 올라가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아니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날리지 뭐 이것도. 그게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요 파고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비슷한 대화를 파고님하고는 3번 나눈 것 같아요. 몰라 기억 안 나. 나도 나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방식대로 예. 기억한다니까요. 과거에도 파고님이 이 영화는 희한 역순으로 하는 영화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순방향 하는 게 역방향 하는 게 섞여 있다. 아 그러냐. 또 한 몇 년 있다가 또 세 번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영화는 기본 설정은 그렇고요. 근데 편집이 이번에 다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복잡한 지점은 뭐냐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캐릭터가 자신의 시각에서 보는 진실, 그리고 실제 벌어지고 있는 진실, 그리고 이것이 또 시간순으로 역순과 정순으로 막 섞여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먹어야 되나.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시점샷까지 끼어들어요. 그렇죠. 그게 또 영화를 보통 이런 영화는 주인공의 시점과 주인공의 과거 시점만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지 설명 없이 그냥 완전히 제3자의 카메라 시점이 끼어들면서 이건 뭐대라고 더 혼란을 부채질하는 부분이 있죠. 대신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엔딩 지점까지 가면 어느 정도 보이고 엔딩에 딱 도착하는 순간 영화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 영화의 편집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기가 막힌 게, 이렇게 시간이 엉켜 있는데 영화는 마치 정통적인 스토리에서 사건의 결말을 찾아가는 모양새가 또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어한 플롯처럼 착각이 들게 하는. 예.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타임루프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 예,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딱 못 박혀가지고 이 시간을 그 소용돌이처럼 계속해서 번져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덩케르크랑 비슷해. 덩케르크도 세 개의 시간이 마치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듯한 편집. 그래서 정말 저는 그냥 덩케르크를 보면서 저 시간에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있었고 그냥 동시간에 벌어지는 사건이구나라고 느끼실 관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시간을 역순으로 몰고 쳤다가 가기도 하고 거기서 기억 속의 시간이 또 정순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시점이 섞이기도 하고, 근데 스토리가 진행이 돼. 말이 돼. 그러니까 시점과 시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스토리는 밀고 간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아울러서 확인할 길은 없으나 이 영화가 2000년 영화잖아요. 예, 예.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비슷한 영화들의 영향을 받은 듯한 최소한 캐스팅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캐리의 모스는 매트릭스의 여주인공이고 그다음에 조 판톨리아노 이게 영화에서 악당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워셔스키 당시 형제 중간 남매 지금 자매의 데뷔작인 바운드에서 악당 마피아로 나왔던 사람 아니겠어요? 이 캐스팅에 있어서 워셔스키 형제의 흔적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 가이 피어스 지금 가이 피어스 많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9말 2000년대 초에 가이 피어스 굉장했습니다. 그 호주 영화 뭐죠? 프리실라에서 프리실라, 나오고 네. 그다음에 LA 컴피덴셜. LA 컨피덴셜에서 아주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그래서 이 영화 들어갈 때만 해도 인근 영화인들의 영향력을 좀 많이 받았구나 캐스팅할 때부터.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담고 싶었던 영화들이 뭐였을까라는 걸 짐작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2000년대 그때쯤이면은 사실은 기억의 본질, 인간의 본질,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테마에 좀 천착하던 시기였던 것 같긴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게 이번 영화보다 깜짝 놀랐어요. 캐리어 모스가 부인 아니었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 보니까 부인이 아니야. 부인은 저기더만 CSI 그 젊은 그 여자 수사관 그리스 세라인가? 세라가 캐릭터 그 나중에. 양반이더만.
나는 깜짝 놀랐어. 캐리언 모스가 부인이 아니었구나. 메멘토를 보면 이전 미행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의 존재를 아이덴티티를 규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인의 시선인데 그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영화가 미행이라면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만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영화가 메멘토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멘토에서 그 독백 장면들 혹은 혼자 내뱉는 대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진이나 문신을 보고 그랬지 이거 맞아 하는 순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기억을 왜곡시키는 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을 예. 검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죠. 기억을 만드는 순간이라는 거죠. 기억하고 기록하는 걸 나중에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논란 영화의 테마 나는 누구인가와 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테마가 이 영화에서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게 사실은 이런 거죠. 그게 다 사실은 네가 원해서 만든 것들이야. 의식이든 무의식이든지 간에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가는 존재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는 만큼 본다가 아니라 아는 대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다시 한번 내가 또 여기서 논란을 만나면은 야 너 영문과 다닐 때 무슨 소설 봤니? 물어보는 거 못지않게 너 융 좀 봤구나. 프로이드 좀 봤구나. 너 심리학책 많이 봤네. 그래 역시 너는 영국 감독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달라.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 내가 볼 때 미국에서 너보다 뛰어나거나 너만큼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감독은 데이빗 핀처 정도. 마이클 베이는 물론 재주는 뛰어나지만 너만큼 책을 봤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논란만 나면 그 얘기해야지. Do you know 싸이? 근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제가 또 마이클 베이를 디스하지만 마이클 베이도 무식한 놈은 아니게 말이죠. 더 락에 보면 말이죠. 그 풀려나가는 그 션 코네리의 침대 머리맡에 0.5초 정도 지나가는 프레시 카트가 있는데 그때 션 코네리가 베개 대신 베고 자는 책이 하나는 손자병법이고 하나는 섹스피어예요. 그런 거 딱 보면은 이 션 코네리 캐릭터 설명하기 위해서 마이클 베이가 진짜 허영심이야. 마이클 베이가 읽은 건 아니고 진짜 허영심. 허영심에 넣어놨을라나?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이 방송 때마다 덜한 얘기 좀 그만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그런 여보세요. 생각 좀 안 드세요? 신약성서예요. 신약성서.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은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고 마이클 마이클 베이는 베이는 지적 허영심이 강한. 그게 예. 갑자기 슬퍼진다. 마이클 베이는 내 친구 나이인데. 그리고 눈치를 보니까 다들 메멘토에 대해서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이 영화는 정말로 답을 내리기 힘든 영화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이 영화 팬들이 대단한 게 이 영화를 당시에 나중에 뭐 DVD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시간 순서, 시점 순서대로 편집한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예. 아유, 이게- 정성이야. 메멘토를 딱 보면 뭔가 굉장히 이성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듯한 영화로 보이거든요. 근데 영화가 딱 끝난 뒤에 머릿속에서 그 순서대로 딱 편집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영화의 광기가 넘쳐 흐릅니다. 그래요. 네. 나는 오히려 시간 순서를 편집하면 영화가 밋밋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굉장히 미친 영화가 됩니다. 그 영화 그 메멘토 재편집한 친구들은 제가 타란티노 편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영사실 기사님 같은 수고를 했군요. 펄프 픽션 들어왔을 때 모 지방 극장에서 이거 릴 번호를 잘못 매겼잖아. 이래가지고 영사실에서 영사 기사님이 사건 발생 순서대로 펄픽션을 다시 이 릴을 갈아서 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닥터님의 이야기가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요. 이 영화는 그 영화의 편집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남자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시간 순으로 편집하면 말 그대로 광인의 자기 합리화의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막 주변 사람한테 못된 짓 하고 그렇죠. 예. 자기 마누라도 좀 자기가 직접 죽였을지도 모르고 자기 옆에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의심하고 다 죽이고 못되게 굴고 이런 한 사람이 진짜 미쳐가는 과정으로 보인단 말이죠. 자기한테 굉장히 못되게 했던 사람한테 갑자기 막 살갑게 대하고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다가 문신 막 새기고 그 예리했어. 또라이 얘기네 또라이 얘기.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닥터님이 말씀하신 타임루프물처럼 보인다는 거를 좀 더 나가면은 이 타임루프물의 시작은 광기예요.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분노에 차서 저놈이 못된 놈이가 저놈의 말을 믿지 마, 저놈을 죽여야 돼라고 글씨 쓰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자기가 합리적으로 막 짜나가는 음. 과정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팩트라고 믿고 있는 예, 예. 기억에 사실을 맞추기 위해서 외부적인 행동을 하죠. 예, 예. 자신한테는 사실도 없고 팩트도 없기 때문에 일단 예. 팩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 모든 상황들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죠. 관계로 출발한 루프를 이성으로 맞춰 나가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정말 미친 영화인 예. 거죠. 그렇지만 또 역으로 보면 말이죠. 이 영화는 그렇게 할 얘기가 별로 많지 않은 영화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그런 놈이 벌이는 기행인데 플롯을 이렇게 재배열해 놨기 때문에 의미가 역으로 풍부해지는 역설 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위대하신 큐브릭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모노리스의 의미를 묻는 기자에게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진다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논란이 정말 리니어 플롯을 다 모두가 알아듣게 했다면 뭐야? 왜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플롯을 꼼으로써 관객이 스스로 의미를 유치할 여지를 뒀다는 점에서 정말 빛나는 초기작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15분 단위로 영화를 이렇게 다 끊어놓음으로써 보는 사람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홍사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하신 얘기지만 생각의 좌표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당신이 정말 당신의 생각의 주인이냐.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쩌면은 당신의 무슨 선배든지 누구든지 당신의 영향을 준 누군가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처럼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화두를 던지신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메멘토라는 것도 맥락이 닿는데요? 맥락이 꽤 닿죠. 예. 사실은 묘한 건 이 영화 비슷한 시점에 사실은 편집은 좀 더 단순하지만 시간을 역순으로 흘러가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바로 가스파노의 돌이킬 수 없는. 그게 이때쯤 가스파노의, 나왔나요? 예. 2003년에 나왔으니까 조금 이후인데 그 영화는 정말로 시간을 역순으로 흘러가면서 사실은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었나 예, 예. 거기서 이제 반전을 보여주는데 메멘토는 그것보다는 이게 무슨 차원이 높다고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높다고까지 얘기 예. 못해요. 왜냐하면 결국 테크닉이라는 건 과시일 수도 있고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일 수도 있는데 테크닉이 높다고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하여튼 돌이킬 수는 없는 보다는 복잡하게 설계되긴 했어요. 테크닉은 높지만 메시지까지 높다고 얘기할 그렇죠. 수는 없다 예, 뭐 예. 그런 취지죠. 역시 언어의 마법사야. 이 영화를 끝까지 딱 보고 나면 영화 제목 메멘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기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기억이라는 게 과연 고유한 자산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뜬금포긴 하지만 이 영화가 났을 당시에 한국에서도 여고괴담 2의 부제가 메멘토 몰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메멘토라는 제목이 붙은 영화는 다 좋네.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메멘토에서도 굳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별거 없어라고 이걸 폄하할 수도 있지만 아니 누가 그랬지 예술이 사기라면 이 정도 치면은 정말 인정해줘야 할 정도로 굳이 또 어떤 작품의 메시지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할 이유는 또 뭐야? 모호한 거 모호성으로 남겨두면서 우리가 그걸 추론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이걸 사기라고 쳐도 이 정도 사기면 인정해줄 만해 라는 솜씨를 보여줬어요. 메멘토 몰이 다음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고유한 한계 속에서 우리는 기억도 왜곡되고 내가 짜맞추기도 하고 다른 거 덧붙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진실에 입각해서 진행하기를. 다 왜곡된 기억을 못 가진 인간들만 이 모르지. 사람 우리하고 수준 맞추려고 학력 속인 거 아니야? 그런 걸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그럼 한 가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 혹시 이 영화를 테크닉 과시적으로 느끼신 분은 안 계셨어요? 저는 좀 느꼈어요. 예. 영화에 굉장히 합당한 테크닉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역으로 말이죠.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는 테크닉 과시라고 전혀 안 느꼈고 참 의욕적이고 신선한 젊은 감독의 시도인 걸이라고 느꼈는데 제가 테크닉 과시라고 느낀 거는 인셉션입니다. 네, 그때부터는 얘는 이 나이 먹고도 이렇게 테크닉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되겠어? 이 정도 위치에 올랐으면 좀 더 진솔하고 담백하게 영화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셉션을 과시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저도 병자하고 조금 비슷한 지점은 뭐냐면요. 저는 이 영화는 사실상 그 굉장히 힘든 건데 영화의 형식과 메시지를 일치시킨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 영화에서는 저는 형식을 먼저 세워놓고 이야기를 짜맞춘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테크닉 과시적이기도 해요. 뭐 지금은 내가 논란을 너무 변호하는 타임인데 이 나이 때는 좀 그렇게 잘난 척 할 수도 있지 뭐. 갓 서른인데 저도 얼마나 동감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내 기억에는 스탠 형이 이렇게 크리스토퍼 놀란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 아니야. 나 이때까지는 좋아했다니까 네. 본격적인 비판은 이제 인셉션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파고님 평가에 동의하는 게 미행을 안 봤다 그러면 이런 평을 안 했을 텐데
미행을 보고 났고 바로 2년 뒤에 나온 작품 이 작품이라고 봤을 때는 미행을 통해서 시간을 앞뒤로 섞음으로써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테크닉을 한번 해보고 그 테크닉을 극단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구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예. 제 경우는 미행에서 테크닉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것이 완성된 게 메멘토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사람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니까 정말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기억의 혼돈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테크닉을 썼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크닉을 쓰기 위해서 적절한 소재는 역시 사람의 기억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진실은 뭔지 모르죠. 테크닉을 먼저 생각했을지라도 이 테크닉에 합당한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럼요. 과시의 그건 최고죠. 의도가 있다는 거 인정. 하지만 완성도가 그걸 커버해줬다. 예, 그렇게 메멘토는 워낙 뭐 해석의 여지도 많고 이 영화는 무슨 정답의 영화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한 게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거듭 말씀드린다만 이 방송을 듣는 영화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게 다 진실은 아닙니다. 그냥 메멘토의 결론은 논란. 네가 짱 먹어라.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